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눈가와 입 주변 등에 주름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주름에 한숨 짓기도 하고요. 피부과에는 젊을 때부터 관리하려는 20대가 많이 온다고 하고 또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최첨단 장비가 즐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주름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죠.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이 말은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종군 기자가 맥아더 장군의 책상 위 한 액자에 들어있던 글을 알리면서 더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울만의 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누구나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시 6분이고요. 오늘도 여러분께 또 선물을 드려야 하니까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사실 목적은 경제상식을 키워드리는 데 있습니다. 선물보다는. 오늘은 쉽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어제 하나 전달해드린 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좀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것의 총 면적을 17년 만에 많이 풀겠다라는 그런 소식 전달해드렸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인데요. 네 글자 외래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도 하는데 오히려 이 네 글자로 더 많이 부르죠. 일종의 어떤 띠, 초록색, 녹색 띠, 도심지 주변을 둘러싼 때로는 필요한 이 개발 제한 구역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쉽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510님, 늘어나는 허리벨트. 이 개발 제한구역은 뭔가 좀 투자를 늘리려고 점점 더 줄인다고 하고 여러분의 허리벨트는 늘어나고.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 들어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볼까요? 미국 증시 어땠습니까? 네, 어제 미국 증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였습니다. 네. 기술주가 반등세 보였고요. 반면에 전통적 우량주 약세 보였습니다. 다우 0.43% 하락했고 S&P 500 지수 0.01, 나스닥 0.26% 상승했습니다. 네.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 소폭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고요. 다우는 2거래일 연속 상승세에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 장에서 엔비디아가 3.67% 강세로 마감했고요. 네. 대형 기술주 그룹이죠. 매그니피센트 7, 엔비디아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강세였지만 애플, 알파벳, 테슬라는 약세 마감했고요. AI 방산주라고 꼽히는 팔란티어, 네. 우리 국내 투자자들 분들 많으시죠. 5거래일 연속 급락했는데 어제는 1.69%, 그러니까 새벽에 마감한 증시에선 1.69% 반등했습니다. 장으로 보자면 트럼프 정책 기대감, 대규모 감세, 지출 삭감 같은 예산 결의안이 하원에서 가결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엔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트럼프가 유럽 제품에 25%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재확인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되면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소폭. 네. 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에도 영향 많이 미치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나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이 분기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24년 11월에서 25년 1월 이게 이제 엔비디아 분기예요. 미국은 그 회계법인들의 결산 시즌이 다 다양하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12월 결산법인인데.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때 보니까 393억 3천만 달러 매출 올렸고요. 네. 0.89달러 주당 순이익 기록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보다 매출은 3.3%, 주당 순이익이 0.84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소폭 웃돈 수준이에요. 잘 나왔습니다. 네. 매출 혹시 이게 뭔가 딥시크 나오고 블랙웰 좀 생산 차질 빚고 뭔가 매출 우려가 좀 있었는데 네. 여전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잘 나왔는데 시장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하나 봐요. 사실 뭐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3.3%잘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전년 동기 대비하면 78% 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78%나 매출이 증가한 게 최근 7개 분기 가운데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실적이 얼마나 많이 나왔다가 아니라 첫 번째 기대치보다 얼마나 높게 나왔는가 중요하고 네. 또 그 성장률 자체가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100% 성장하다가 그다음에 50% 성장하다가 그다음에 30% 성장하면 이거 성장률이 둔화되네 하면서 와.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게 그 주식시장의 속성이죠. 30% 성장도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 78%나 성장했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보통 기업이었으면 주가 폭등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냥 한 소소하게 한 2% 넘게 오르는 수준이었고요. 장외 시간의 거래에서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왜 이렇게 그러면 예상치보다 잘 나왔을까 보면 블랙앱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한 분기에요. 블랙엘 매출이 110억 달러 기록했어요. 가장 차세대 그 GPU. 네, 맞습니다. CFO가 블랙웰이 회사 역사상 엔비디아 역사상 단일 제품으로 가장 빠른 판매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블랙웰과 더불어 이게 호퍼칩이거든요. 이게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인데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91%를 차지해요. 네. 근데 기존에 엔비디아 하면 사실 GPU였잖아요. 근데 이건 같은 기간에 25억 달러 매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성장은 데이터 센터 매출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GPU 매출은 오히려 지난해 초보다 11%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 네, 엔비디아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한 2, 3% 오르다가 네네. 지금은 다시 약보합으로 돌아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는 더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긍정적인 견해가 좀 다수입니다. 네. 사실 트루이스트 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금 실적 보면 상당히 저렴해 보인다라고 했고요. 엔비디아 주가 고평가된 것 같은데 그 26년 회계 연도 대비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퍼가 23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보통 IT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23배면은 사실 미국 증시 평균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번 분기 매출 사실 또 주가를 볼 때 중요한 게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네. 이른바 가이던스인데 회사 측에서 내놓은 게 430억 달러 매출을 전망했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가 417억 8천만 달러니까 이것보다도 2% 정도 높아요. 근데 제가 아까 엔비디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7개 분기 가운데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가이던스 이번 분기 매출은 65% 매출 성장률을 전망을 했어요. 또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그 성장률 자체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하락하는 추세니까 조금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새로운 차기 AI 칩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다음 달에 GTC라고 연례 행사 하거든요. 네네네. 거기에서 AI 칩 루빈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리스크입니다. 네. 딥시크 출연 이후에요. 이른바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전용으로 저사양 AI 칩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규제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매출 타격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또 이제 주식 측면에서 많이들 접근을 하고 계셔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 측이 보는 가이던스,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계속해서 더 높아져야 하는데 그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또 주목해봐야겠네요. 자, 티웨이 항공, 저가 항공사죠. LCC 티웨이 항공의 새로운 주인이 정해졌습니다. 네, 대명 소노그룹. 네. 네.
그 예림당 등이 보유한 TA홀딩스 지분 46.26% 2,5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명 소노그룹 보면 TA홀딩스가 TA항공 지분 28%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들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네. 요거 합치면 TA항공 지분의 54.79%를 가지게 됐으니까 경영권을 확보한 거죠. 이 지난해 1,760억 정도에서 투입해가지고 TA항공 지분 26.77% 확보했거든요. 이번 인수로 아예 경영권 확보하게 된 거고요. 기존의 TA항공의 지배구조를 보자면 예림당이 있고요. TA홀딩스가 있고 TA항공 이러는 지배구조를 구축했는데 요걸 이제 대명 소노그룹이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대명 소노그룹은 대명 리조트로 좀 익숙한 곳이잖아요. 여기서 티웨이 항공까지 인수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대명 소노그룹이 보면 에어 프레미아라는 또 LCC가 있잖아요. 네. 여기 2대 주주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에어 프레미아하고 TA까지 합치면 이른바 그 대형 항공사 풀 서비스 캐리어 LCC 아니고 우리 이제 FSC 갈 거다라는 그 도약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저가 항공사로 보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네, 갈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여기에다가 대형 항공 얼라이언스 가입도 추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하겠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명 리조트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제 항공과 레저 합치면은 약간 그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거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이 합병 발표 때 약간 눈이 갔던 게 뭐냐면 네. 합병을 발표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커질 거예요. 항공사 확장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줄을 이루잖아요.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특이하게도 이 서준혁 대명 소노그룹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합병 발표 때 항공산업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하는 산업군으로서 그렇죠.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합병 발표 때 안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등장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사고도 좀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걸 아마 의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합병하려면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31일 예정된 TA항공 정기 조촉이 있거든요. 이전에 공정위 승인을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 2조 원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 결합 완료 전에요.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전 신고 요건에 지금 대명 소노그룹은 해당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제가 아까 대명 소노가 현재 에어프레미아 2대 주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TA항공까지 인수하니까 공정위 기업 결합 신사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런데 에어프레미아 보유 항공기가 6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뭐 무리 없이 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렇죠. 에어프레미아 그리고 티웨이 항공이 합병한다고 해서 뭐 독과점 사업자가 되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자, 그리고 자동차 사고 난 이후에 사실은 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분들 일부 네. 계시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합의금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이럴 때. 이 나이롱 환자라고 하시죠. 예. 병원에 가보면 멀쩡하신 것 같은데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위 금감원 국토부가 뭉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년 1월부터요.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향후 치료비가 뭐냐면요. 네.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서 미리 지급하는 겁니다. 이 교통사고 합의금이 보면 뜯어보면은요.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금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향후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 명시된 뭔가 기준이 없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보험사가 합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너무 큽니다. 23년 보험사들이 경상 환자 그러니까 조금 약하게 다친 분들한테 네. 지급한 합의금이 1조 4천억 원에 달해요. 네. 이게 향후 치료비가 뭐냐면 관절, 근육의 긴장, 염좌, 삠 이거는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병원 몇 번 더 다니셔야 할 것 같은. 네, 아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라고 하잖아요. 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관절, 뭐 삠 이런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한테 지급된 치료비가 최근 6년간 연평균 9%씩 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중상 환자, 좀 많이 다치신 분들은 연 3.5% 늘었거든요. 네. 적게 다치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치료비가 더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2,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보험료가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정부가 분석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치료비를 앞으로는 좀 깐깐하게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 치료 필요성이 진짜로 있는 중상 환자, 이 상해 등급 1에서 11급에 해당합니다. 이들에 한해서만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경상 환자 상해 등급 12에서 14급은 향후 치료비에서 원천 배제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염좌 같은 게 삠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염좌 등의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보험사가 이거 진짜 필요한 거야? 를 병원에 한 번 더 확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부 등 추가 서류 보험사에 제출해야지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치료비를 받으면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 중복 치료 받을 수 없고요. 근데 아까 이제 합의금을 구성할 때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금으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그 위자료와 같은 합의금의 다른 명목은 종전처럼 받을 수 있고요. 네. 합의 치료금 요거 지급만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ELS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주가 연계 증권 ELS 어떻게 보면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이죠. 요거를 은행 창구에서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잘못 팔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반적인 은행 예적금 창구에서 이 상품 못 팔게 한다고요. 네, 사실 이게 은행을 방문하는 많은 그 고객분들은 은행은 다 원금 보장해 주는 것만 파는 줄 아세요. 예, 증권사와 다르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ELS가 한창 인기를 끌었고 그 ELS에서 사고가 많이 터졌죠. 특히 23년 하반기에 홍콩 H지수 그 ELS에서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 이후 1년을 만에 대책이 나왔는데요. 홍콩 H지수 ELS 현황 및 대책인데 그래서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은행 예적금 창구에서 앞으로는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요. 일부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가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판매 대상도 이 원금 100% 손실 감수할 수 있는 특정 소비자 등에게만 투자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거 관련돼서 야, 뭐 이도 저도 안 되겠다. 앞으로 은행은 ELS 못 팔어. 라는 전면 금지. 이것도 검토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거 소비자 선택권 제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거점 점포만 한정해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ELS 판매 가능한 거점 점포가 전국에서 한 200개에서 400개 정도 되거든요. 5대 은행 점포가 약 3,900개 되니까 한 5에서 10% 수준에서만 ELS를 파는 겁니다. 게다가 거점 점포 안에서 팔 때도 이 전용 상담실에서만 ELS를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갖춘 전담 직원만 판매가 가능해지고요. 간단히 말해서 굉장히 판매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적금,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만 파는 창구 따로,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투자 상품 파는 창구 따로 분리를 하라. 네. 그렇죠. 소비자들이 또 헷갈리지 않도록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간 9시 23분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 이른바 녹색지대를 뜻하는데요. 외래어로 우리가 더 많이 부르게 되죠. 언론 지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부가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까지 이것의 해제를 허용해서 기업 투자를 더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힌 바 있죠. 많은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할까요? 이걸 풀게 되면. 한상옥님,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무작정 이걸 해제하는 것보다 구도심 지역을 개발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서은숙님은 저희 아파트 집 지역도 여기에 묶여서 층수 제한으로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빨리 해제되길 기원합니다.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죠. 9718님,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가 켜지면 좋죠. 예. 성공예감에는 항상 그린라이트가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규영님, 가수 녹색지대가 생각나면 옛날 사람. 뭐 사랑을 할 거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4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4770님이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오늘도 안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역발상이십니다. 이런 문자가 눈에 띕니다. 마침 역발상 경제로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가 중국 기업입니다. 로보락이라는 회사인데 개인정보 유출로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다는 의혹 여기저기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고객 정보 문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또 그 안에 프라이버시의 역설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하는 거 참 중요하다라고 누구나 느끼는데 정작 내 정보가 어디 어떻게 쓰이는지는 거의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86%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굉장히 인식이 높은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정보 제공 시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37%에 불과했습니다. 즉 국민 중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약관을 보거나 이게 뭐지? 잘 모르게 그렇죠.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러냐? 아니더라고요.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2023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2009년에 59%에서 2023년에 67%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읽지 않고 항상 또는 별일 없으면 거의 동의 버튼을 클릭한다고 답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해외나 10명 중에 5명에서 6명, 그러니까 상당수는 사실 내 정보가 어디 간지도 잘 모르고 확인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찮은 거죠. 그렇죠. 개인정보 중요하기는 한데 하나하나 읽어보라고 하면 그 깨알 같은 글씨 언제 다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참 무감각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온라인 서비스 하려고 그러면 앱 가입하려고 그러면 회원가입 필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입하려고 하면 이제 순간에 이제 아이디 만들려고 뭐가 엄청 많으니까 저는 뭐 편하게 로그인하는 거 간편 로그인 보통 하는데 이러다 보면 계속 누르는 게 습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요. 또 문제는 각종 약관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네. 약관을 읽었는지 잘 안 읽는데 이걸 요약해가지고 뭐 몇 줄에 써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르륵 써 있으니까 그냥 안 읽는데 이거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또 조사가 있더라고 해외에. 네. 노르웨이 소비자협회가 2016년에 진행한 실험이 있어요. 이거 보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약관을 읽나 안 읽나를 확인한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노르웨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 33개의 서비스의 약관을 네. 출력해봤던 그 분량이 A4 용지로 900페이지가 훨씬 넘었대요. 아휴. 그래서 일을 한번 읽게 시켰대요. 그랬더니 읽는 데만 32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오후 5시경에 인기 있는 앱들 이걸 다 한번 가입해보겠다. 그래서 이용 약관을 읽기 시작하면은 토요일 날을 맞이하는 거죠. 읽다가. 그러니까 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그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나중에 소송당할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맞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약관이 너무 전문 용어도 많고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어려워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학사, 석사, 박사과정까지 다 법학을 했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보기와 무게 역발상 경제. 아무도 상상도 못해. 제가 네.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사람들이 아니 이런 성격에 하시냐고 성격 좋은데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도 약간 보고 있으면 이제 법학을 안 해 좀 오래됐는데 못 읽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진짜로 사전 찾아보고 용어를 제가 심지어 상법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약간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안 읽게 되고 사람들이 이걸 좀 맞습니다. 회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집을 산다거나 뭐 이러면 네. 임장이라서 엄청 왔다 갔다도 하고 꼼꼼하게 보게 되죠. 큰돈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노트북 이러면은 뭐 비교하고. 엄청 비교하고 가보고 그러는데 예를 양말, 뭐 칫솔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자주 앱을 가입하다 보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에너지 써야 돼 이래서 그냥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치약에 들어있는 성분 하나하나 따지진 않죠. 그런 것처럼.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많은 약관 속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슬쩍 끼워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그걸 동의해야만 하고 동의 안 하면 아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게끔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인데 왜냐하면 필수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꼭 써야 되는 앱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2년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할 수 없다고 고지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맞춤형 광고를 위해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겠다 뭐 이렇게 돼서 논란이 됐는데 네. 결국 하도 우리나라는 이제 소비자의 파워가 좀 있으니까 메타가 철회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락 됐는데 당시 이제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사 서비스 이용할 수 없다 안다면서 이 방침을 보면 메타의 게시물과 댓글, 주고받은 심지어 메시지까지 기기 정보 등을 수집해서 광고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한 거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면 이렇게 했냐? 우리나라는 철회했지만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2022년 똑같이 유럽연합에서도 메타가 똑같은 걸 했어요. 그랬더니 유럽연합에서 이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메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뒤에 웹사이트에 있는 방문 기록이나 뭐 온라인 활동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못하겠더니 이제 메타가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는 거죠. 2023년 말에 유럽에서 광고 없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너희 개인정보 주기 싫어? 그러면은 돈 내고 써 이러면서 이용자한테 웹에서는 5월 9.99,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5,000원.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쓸 거면 15,000원, 모바일 이런 거 다 합쳐서 쓸 거면 월 한 우리나라 돈 19,000원, 약 2만 원 내면 너희 정보 없이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플랫폼 기업이 갑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고 쓰니까 또 EU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해서 또 결정에 또 제재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 끊임없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 수입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광고를 더 많이 효율적으로 돌리려면은 개인 정보가 반드시 또 필요하고 그걸 또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또 구해야만 하고 그게 안 되면 유료 모델이라도 출시해서 수익을 또 보전하려고 하고 이게 빅테크들의 또 전략이기도 하죠. 아까 김기호님이 선택이라고 해놓고 선택에 체크하지 않으면 가입 진행이 되질 않는 것도 있다고. 이런 건 이제 공정위나 이런 데 또 제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AI 때문에 내 정보가 더 쉽게 털린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기사 보면 카이스트 신승원 교수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챗 GPT에서 신승원 교수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입력했더니 1분도 안 돼서 정리해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팀의 말에 의하면 57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보니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9개 이상은 정확한 정보였대요. 그러니까 이 10개 중에 9개는? 아니 570개 중에서 그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거 웹에서 수집하다 보니까 일정한 구독료만 내면 빠르고 정확하게 타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구독료를 내고 쓰니까. 제가 이거 보고 사실은 이제 어제 제 전호경 교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채팅에 저도 유료 쓰거든요. 예. 물어봤는데 제 정보인데 개인 정보라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아 그래요? 네.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거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 그 학교에 네. 이메일이나 아니면 사무실 번호 같은 거, 팩스 번호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 적혀 있잖아요. 그걸 끌어오는 경우는 있더라고. 그러면 또 정확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구나. 근데 완전 개인 정보는 뭐 휴대폰 번호까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난해 이제 홍콩에서 본사를 둔 금융기업에서 AI가 만든 뭐 피싱 이메일과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럼 범죄죠 완전히. 그렇죠. 사실 이제 서비스 제공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제 악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이나 아니면 보안 필터 등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기업에서 어떤 설문조사나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뭐 기프티콘 드립니다, 할인 쿠폰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회원 가입하시고 개인정보를 좀 동의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미 뭐 내 정보는 어느 기업들이든 다 알고 있는데 뭐 하면서 또 넘기게 되고요. 이건 어떤 심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글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이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1,000명이 넘는 응답자 중에 약 90%가 적절한 혜택이 있으면 이메일 정도는 얼마든 공유할 수 있다. 그 심지어 응답자의 30%는
뭐 별다른 혜택이 없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메일이야 뭐 누구나 봐도 돼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개인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작은 혜택에도 쉽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호에 소홀한 걸 이제 프라이버시 역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즉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이거 듣고 혼자 생각해봤는데 제 이메일도 제 홈페이지에 있고 막 다 오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메일이나 뭐 이 정도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선물을 드립니다. 쿠폰 드립니다. 어느 정도 이익일 때 내 정보를 선뜻 넘기게 될까요? 이거 진짜 개인정보 보호 의지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진짜 자료가 있던데요. 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4년에 발표한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철학적 배경과 산업적 접근 보고서에 의하면 163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지를 네. 체크해 본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이제 먼저 체중 정보를 판매할 때 받고 싶은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를 받으면 넘길 것이냐? 예. 그래도 뭐 최소한 뭐 10만 원? 평균 146만 원이었대요. 엄청 비싸게 불렀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 등치가 커서 제 체중 정보는 1억을 줘도 저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146만 원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보통은 막 체중은 다 몇 킬로라서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연구원들이 그러면 혹시 여기서 100원 줄 테니까 네 체중 정보 팔래 이랬더니 그 답한 70%가 정보를 팔겠다 그런 거예요. 100원에? 네, 100원에. 말로는 146만 원 줘야지 내 몸무게 그러니까요. 알려드릴 거예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인터넷에 체중 정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 하면 얼마 내겠냐니까 2만 4천 원을 내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너무 금액 차이가 다 크잖아요. 그래서 연구팀이 또 다른 실험을 해본 거예요. 참가자들에게 상식 퀴즈를 풀게 한 다음에 자신의 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할 거냐 물어봤더니 참가자들이 내 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한 18,000원 정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대서 실제 이 비용을 지불하는데 100원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100원도 지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럼 100원 내면은 너의 정보를 보호할 보호해주겠다. 수 있다. 그럼 대부분의 20% 정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돈조차 안 내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보의 소중한 내 정보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관련돼서 어떻게 팔 때나 아니면 심지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금액을 내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윤인희 님이 공짜는 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듯이 1,500원짜리 커피 쿠폰에도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약간 이제 작은 선물에도 개인정보를 넘기게 되고 근데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은근히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게 또 인간의 심리라는 거. 이것도 신기하네요. 또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또 과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자기네 회사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3자한테 넘기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2022년 4월에 이제 페이스북 현대 메타죠. 시가총액 하루 만에 2,300억 달러. 지금 환율로는 약 한 330조 되거든요. 그때 300조 안 됐는데 이게 하루씩 날아간 적 있어요. 예전에. 예. 맞죠.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쿠키하고 디바이스 추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뭐 예를 2대5 치면 2대5 관련돼서 쫙 관련된 게 뜨고 그 다음에 가면은 뭐 2대5 성공이라면 뜨고 뭐 이런 식으로 관련 검색어 뜨잖아요. 이게 네. 사실 광고인 경우에 광고 업체한테 이걸 파는 건데 이걸 이제 못하도록 한 거죠. 이 소비자가 원하면.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 쓰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메타 같은 플랫폼 기업이 긁어가지 마라고 막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메타가 수익이 대부분은 사실 광고인데 안 예. 되니까 이거 떨어진 거거든요. 주가 엄청 떨었어요. 그렇죠. 이거 보면 이제 시장조사기관 인사이더 인텔리전스 따르면 2025년 올해 되면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가 7,851억 달러로 약 1,100조 원이 넘어간 거 엄청난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들 이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법적 판단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가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2020년 9월에 구글은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맞아요.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구글과 메타도 자기는 또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 걸고. 소송을 걸었는데 지난달 1월 달에 이제 법원이 기각했죠. 이제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않는 게 보통 이제 경우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엔 기본 설정을 아예 동의로 설정해 놓고 동의 과정에서 옵션을 숨기듯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메타는 방대한 이 정보를 694줄에 달하는 문서인데 제공할 때는 한 화면에 5줄만 보이게 해서 약간 소비자한테 혼란을 줘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역발상으로 한번 뒤집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나의 개인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게 때로는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프라이버시 역설 논문에 의하면 프라이버시의 역설. 과거에는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를 얻거나 특정 물건을 구매할 때는 사람을 대면해서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제가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사야 된다, 아니면 뭐 관련돼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러면은 약간 남들한테 보이기 싫거나 들으면 싫은 게 좀 껄끄러운 게 있잖아요. 이게 뭐 네. 불법인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파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으로 가면 딱 치면은 남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에 의해서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 같지만 대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되지 않는 역설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뭐 개인 정보를 관심이 없거나 무지해서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정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중요한 형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형태로 하나의 이제 온라인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옛날만큼 관심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또 이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를 않고 있고 또 기업들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겠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새로 나오는 앱이나 서비스를 또 추가로 계속 가입을 하실 텐데 이 개인정보에 대한 관점을 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메타에서 개인정보를 못 가져오는 쪽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이러다 네. 보니까 디지털 광고 시장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제 3자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이걸 쿠키를 모집해서 광고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영자 데이터라고 해서 저는 공짜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자신이 예를 들어가 우리 SNS 하다 보면 가끔가다 막 뜨잖아요. 이 약품을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서 직접 뭘 검색하거나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 네. 영자 데이터거든요. 직접 소비자한테 데이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정보를 줘라. 대놓고 그냥 물어보는. 그렇죠. 이게 사실 가장 요즘 이제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법적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이 데이터 정확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자는 데이터를 제공할 때 금액을 굉장히 스스로 비싸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얘네들이 가져가서 잘 쓸까 하는 신뢰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요청하려면 기업들은 뭔가 신뢰를 주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와 규제 기관도 요즘에 하도 디지털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데이터 보호와 활용 사이에 이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데이터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다 보니까 이를 활용하는 기업 그리고 이를 조율하는 정부가 함께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더 나은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은 뭐 검색 기록이나 아니면 맞춤형 광고, 맞춤형 콘텐츠 추천하기 기능을 꺼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고요. 또 보이스피싱도 워낙 많이 오니까 보이스피싱 집단은 나의 개인정보, 가족 이름, 전화번호, 아이들 학교 어디 다니는지, 직장 이름, 동료 이름 다 알고 전화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다 알고 전화합니다. 이렇죠? 맞죠? 뭐 이러면서 그럴 때는 무조건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은 그러질 않거든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급등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물가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휘발유와 수입 과일은 단기적 영향을, 외식 등 서비스업은 장기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 9시 44분입니다. 왜 캥거루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이를 먹고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 그런데
그 캥거루 같은 자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부모죠.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주변에 계속해서 맴도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님들도 있는데요. 자칫 사랑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개론 시간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좀 어디 많이 보게 되나요? 캥거루족 혹은 헬리콥터 맘.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괜찮은 경우에는 저를 만나러 오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 이제 고민 있으신 분들. 네, 예. 보통 부모님들이 또 오죠. 우리 자녀가 걱정돼서 오는데 잘 들어보면 그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좀 자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목격하긴 하죠. 왜 내 자녀가 네. 독립을 못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저한테 너무 의존해요라고 하는데 네, 사실 들여다보면 네. 그 부모님이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뭐 진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 알고 네. 보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모든 것을 다 좀 해버리는 어떤 통제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녀가 내 연락을 거의 받지 않는다. 뭐 갑자기 우리 착했던 애가 나한테 갑자기 화를 냈다. 그러는데 네네네. 사실 잘 들어보면 그 안에 수많은 역사들 속에서 좀 네. 많은 통제와 간섭의 역사들이 숨어 있는 경우들을 목격하긴 하죠. 그래요. 또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좀 재미있거나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그것에 맞는 어떤 역할들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청년들 분들 중에서도 20대 중반인데 막 취업 같은 걸 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이제 가면서 그냥 어떻게 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렇죠. 아하. 취업 자체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신 그리고 또 결혼을 할 때도 부모가 선택하는 배우자하고 결혼한다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그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러네요. 모든 것에 좀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심지어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배우자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그런 아이고야. 경우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캥거루 주머니 안에 계속 있는 건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안에 왜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청년 세대들이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어려웠지만 좀 이렇게 뭔가 월급 받고 해가지고 옛날 우리 이전 세대에서는 그래도 뭐 집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희망도 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집값도 장난이 아니죠. 학자금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죠. 물가도 완전히 살인적이죠.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도 지금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많이 싹틀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캥거루족이라는 게 캥거루가 캥거루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왜 들어가 있냐면 그 캥거루 주머니가 안전하다고 느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하는 지점 안에는 불안이 맴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불안해서 네. 왜 그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네. 콤플렉스라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피터팬이 이제 한 동화의 이제 주인공인데 이 피터팬이 네버랜드라고 하는 곳에 계속 살잖아요. 네.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어른은 후쿠 선장이잖아요. 네. 근데 후쿠 선장은 굉장히 파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후쿠 선장은 겁쟁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악어가 다가오면 자기의 손을 잡아먹은 그 시계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마다 겁쟁이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피터팬의 마음이 서려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터팬 컴플렉스는 나이가 들어도 영원히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하는 심리. 어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약간 어른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 심리 또 그런 생각과 행동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몸은 커져가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네. 1918님이 얼마 전에 큰딸이 입사 면접을 보는데 부모님과 함께 온 지원자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라고. 네. 회사에 입사 시험 보러 갔는데 부모님이랑 아니 어디 뭐 멀어서 외진 곳에 있어서 태워다 주셨는지 야, 아니 실제로 그런 부모들이 많나요? 특히 왜 대학교에도 학점 네. 정정해달라고 부모님들이 연락하는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네, 뭐 전방위적으로 있죠. 아르바이트를 해도 아르바이트에 가는 것도 그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다 부모님이 체크업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뭐 작은 어떤 친구를 만나고 하는 것들도 다 간섭을 해서 친구들도 데리고 오라고 하고 이런 친구 거를. 만나는 것까지요? 네, 뭐 친구의 성향, 친구 따라 우리가 많이 바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친구가 얼만큼 댐댐이가 괜찮은지, 심지어 연인을 만나도 그 연인을 만날 만한 사람인지도 부모님이 좀 다 판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높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건데 네. 어디에서부터 그게 비롯되는 걸까요? 내 자녀를 내가 지켜줘야 해. 이 일을 대신해줘야 해. 네. 혹시 뭐 무서운 상사 아닐까? 아니면 좀 이렇게 비합리적인 교수님 아닐까? 내가 대신 전화해줘야 돼. 막 이런 심리일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전 세대에서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무관심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처였어요. 근데 지금은 무관심이 상처라기보다는 지나친 관심이 상처인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나친 관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면 또 다른 감정 하나가 싹 트는데 그것은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 왜 기자님, 우리가 전혀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사랑하지 않고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다라는 건 걱정이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음. 처음에는 뭔가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해줬던 어떤 작은 일들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때에 맞게, 나이대에 맞게, 네. 상황에 맞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계속 안 되고 쭉 가는 거네요. 네. 아, 이정옥님이 요즘 군대 간 아들 걱정에 부대 중대장에게 전화도 부모들이 자주 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많답니다, 진짜. 네. 이게 군대에서까지. 그래서 요즘에 어떤 군인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군대가 유치원이 됐다고. 네. 씁쓸한 거죠. 1922님도 취직할 생각 전혀 안 하고 부모의 카드를 받아서 생활하는 지인의 아들 하나가 생각나네요. 라고. 그리고 정모모님은 우리 아들 말하는 것 같아서 속 터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네. 아, 일단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과잉 돌봄이 되지 않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스스로 먼저 이게 과잉 돌봄인지 아닌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네. 기준으로 따져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다 그랬을 때 부모님께서 학원 같은 거를 같이 알아보고 친구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이 친구가 괜찮은 친구일까 이런 걸 볼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좀 중요한 책임인 것 같아요. 한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네.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어린 시절 때 내가 못 받았던 걸 아이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아닐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나이와 그 나이에 맞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기가 그 경계에 파고 들어와서 어떤 부분을, 작은 부분을 선택해주고 책임져주는 연습들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아이의 그런 어떤 면에서 어른이가 되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모가 너무 관여할수록 네.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 그렇죠. 우리가 앉아봐야 설 수 있고 서봐야 걸을 수 있고 걸어봐야 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음마는 스스로 걸어야 하듯이 아이가 작은 것부터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양육 과정에서 조금 많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돌봄이라든지 좀 내가 지켜주려는 마음이 너무 과하면 또 탈이 나는 건데 네. 어떤 대화, 칭찬을 할 때도 이게 좀 잘못된 방식이 있나요? 약간 이런 칭찬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예. 조건적 칭찬, 조건적. 또 어떤 면에서는 과잉 칭찬, 예. 또 높은 기대를 담은 칭찬.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넌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아. 이 말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거든요. 약간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과잉 칭찬도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근데 잘못하면 바로 그 비난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 아빠 닮은 게 아니라 엄마 닮아서 그런 거니? 약간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불안을 갖게 하는 그런 칭찬일 수 있죠. 또 불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박희영 님이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30살 넘은 신입사원인데 연금저축 회사 지원되는 게 있어서 가입하라고 했더니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너무 충격이에요. 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자녀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관여하는 건 네,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볼 때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네, 예를 들어서 음식을 고르는 것, 여행 계획을 짜보는 것, 전공 과목 중에서 조금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건 스스로 한번 신청해보는 것. 내가 만약에 어른이라면, 내가 청년이라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학원 같은 걸 내가 직접 골라보는 것. 이런 작은 것부터 신청을 해보는 거고요. 또 보통 이렇게 이제 헬리콥터 부모님으로부터 자랐던 자녀들 같은 경우는 네. 좀 수동적인 경향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 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화도 보통 이제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네. 이렇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게 부모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보통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되게 그럴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적극적 행동을 조금 더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스스로 해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를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아침에 전화를 누군가에게 가장 하기 쉬운 어떤 대상에게 한 번쯤은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연습을 내가 어쩌면 누적해보는 것, 복리로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 해봐, 괜찮아, 좋은 분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한 네. 번씩은 연습해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뭔가 좀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건데 네, 만약에 이미 자녀가 다 컸다. 네,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어떤 팁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아이가 그렇게 다 컸어도 넘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30살 넘어서도. 네. 그랬을 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해결해 주지 마시고 조금은 같이 넘어졌을 때 같이 주저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긴 하되 그 아이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섰을 때 뒤에 있는 울타리로서의 부모로서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 부분을 응원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먼지 정도만 털어주는 거. 네, 또 다시 괜찮아 네. 라고 응원해주는 거. 저는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한 작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시험에서 좌절했던 선조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교훈을 얻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